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2주차인데요. 저번 주에는 주로 이제 그 부동산 어떤 시장 전망을 위해서 어떤 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 어떤 그 상황, 경제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는 3시간에 걸쳐서 이제 부동산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땠는지, 특히 상반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7월 초에 막 이제 발표된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 이런 걸 최대한 반영해서 이제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보는데, 이제 주로 이제 부동산 정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이제 7월 초에도 있었죠. 710 정책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공급 측면, 그리고 수요 측면,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본 다음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 이렇게 좀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차는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3시간으로 좀 이렇게 잘라서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교시에는 그동안에 우리 이제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너무 많이 나왔고, 뭐 지금 뭐 22번째까지 710 부동산 정책이 이제 22번째 부동산 정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 정책도 너무 많이 나왔고, 또 정책 내용들도 너무나 이렇게 다양하고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이제 세금 이런 관련된 710에 나온 부동산 어떤 세금의 주로 조세에 관련된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이제 정책이 이루어졌는데, 필요하고 이제 부동산 조세에 대해서 그 세무자들께서 너무 이게 정책이 자주 바뀌고 내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어떤 세무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에 이런 걸 좀 꺼려하는 그런 뭐 세무사님도 계신다, 이렇게 얘기도 들리고 있고, 또 이제 은행에 가면 대출 창구에 있는 그 이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그 매뉴얼이 뭐 이렇게 책이 한 개가 왔대요. 책 한 권이 왔대요. 그동안 바뀐 여러 가지 이제 주택담보 대출이라든지 전세대출 이런 변경된 내용들이 책이 한 권이 이렇게 매뉴얼이 이렇게 바뀐 내용들이 정리돼서 왔다는 그런 이제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너무 많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서 그 정책을 다 자세히는 살펴볼 수 없고 간단 좀 살펴보고, 중요한 710 대책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 지금 부동산 정책, 특히 이제 617 6월 17일 이렇게 발표된 그 정책 이전의 정책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이제 시중에서는 뭐 기자들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부동산 정책이 뭐 22번 나왔다, 뭐 23번 나왔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한 연도별로 한 번씩 나왔는데, 다른 정책들은 그런 정책의 어떤 후속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걸 좀 보완하는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연 단위로 한 번씩 나왔다. 그게 이제 2017년 8.2 대책, 그 다음에 2018년에 9.13 대책, 그리고 2019년에 이제 12.16 대책, 그 다음에 7월 710 정책 이렇게 나오는데, 8.2 대책이나 9.13 대책, 또 12.16 대책들은 조금 이제 특히 8.2 대책이나 9.13 대책은 좀 이제 시간도 이제 지나갔고, 특히 이제 좀 중요한 게 12.16 대책하고 그다음 6.17 대책하고 7.10 대책,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12.16 대책은 여러 가지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거, 주담보대출, 그 다음에 전세자금대출, 그 다음에 뭐 세금, 이제 종부세라든지 이런 세금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양도세,
물론 이제 취득세도 있죠. 이런 위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정책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세금 쪽에 종부세라든지 양도세인데, 이 6.17에서 12.16에서 발표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국회가 이제 종결되면서 이 법안들이 정식으로 통과를 못해서 그때 이런 정책을 정상적으로 이제 실시를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6.17하고 7.10으로 넘어갔는데, 이 대책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많이 필요하시면은 국토교통부에 가면은 보도자료실이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실에 가면은 이런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자세히 보도한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면 정확한 내용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이제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그런 보도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 정확히 좀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특히 이제 올해 6.17 대책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6.17 대책도 보면은 규제 지역을 이제 추가 지정했죠. 즉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역, 이런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로 지정한, 이게 이제 중요 어떤 골자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택거래 신고 강화, 또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주택 구입 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옛날에 3억 이상 이런 금액 제한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금액 제한이 없이 무조건 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갭 투자 차단,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이렇게 아파트를 구입하는 이런 갭 투자를 이제 차단하는, 그래서 갭 투자 차단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이런 또 제한을 주었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특히 6.17에서는 법인 부동산 규제 강화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이루어진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그렇지만 세제도 무조건 이렇게 3%, 4%, 이 종부세는 3%, 또 이제 이게 2주택 이하는 이제 3%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은 4%. 근데 이거는 7.10 대책에서 또 바뀌었기 때문에 하여튼 법인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발 호재 인근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한, 이 내용이 또 강력하죠. 그래서 마이스 잠실 쪽에 이제 마이스 그런 이제 어떤 개발과 관련해서 그 주변에 이제 많이 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아주 이제 강력한 그런 규제를 한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 사업 규제, 정비 이런 내용이 6.17 주로 이제 6.17에 이제 정부가 내놓았던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7.10 부동산 정책이죠. 근데 7.10은 주로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책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다른 뭐 이런 앞에서 본 그런 어떤 투기 과열 지역, 또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걸 조금 투기 또 과열 우려 지역 이런 걸 좀 하는 거는 그래도 좀 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조세 정책에 대한 거는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현금이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금 나가는 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세 정책이 굉장히 그래도 민감하게 또 우리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고, 또 그만큼 또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10 부동산 정책은 주로 이제 조세 관련된 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이렇게 원래는 12.16까지도 보면은 0.8에서부터 4.0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낮은 게 0.8, 가장 높은 게 4.0이었는데 1.8에서 이제 4.0이었는데 개정은 1.2에서 6.0%로, 그러니까 가장 낮은 이런 그 세율이 1.2,
로 이제 올라갔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세율은 4.0에서 6.0으로 올라가는, 예, 이 정도 이제, 종부세가 인상이 된 거죠. 그래서 2주택 이하는 0.6에서 3%, 3주택 이상은 1.에서 6%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율이 된 거고, 또 특히 다주택 보유 법인은, 무조건 6%를 적용하는 중과세율인 이제 6%를 적용하는 걸로 이제 됐고, 이렇게 이제 강화가 됐는데, 이제 국토부 발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작년 2019년 납세자 51만 1000만 명, 51만 51만 1000 명 중에서 1%만 종부세 대상이다. 그래서 여기 중과를 하더라도 중과 적용 대상은 몇 프로냐? 0.4%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과를 하더라도 일반 서민들한테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금 때문에 엄청난 지금 그 많은 여론이 안 좋게 얘기되고 있고, 뭐 조세 저항이라고 하죠. 이런 저항이 엄청 심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부도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특히 강남이나 뭐 서초 이런 그런 쪽에 계시는, 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자기 아파트가 그냥 올라가서 세금이 그냥 이렇게 2배, 3배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해서 굉장히 이제 그분들이 많은 좀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또 이제 헌법소원 이런 이제 어떤 하겠다는 움직임까지. 그래서 어떤 세금에 대한, 이런 국가에서 적용하는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면서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모임을 만들고, 또 이렇게 시위도 이제 뭐 준비하고 있고, 또 필요한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그런 걸 지금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종합부동산세가 엄청 지금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또 양도소득세도 이제 엄청 올라가죠. 그래서 주로 이제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뭐 60%, 1년 미만을 80%까지 올리겠다고 이제 하는 그런 어떤 여론도 있었는데, 그런 이제 어떤 얘기도 있었는데, 여론이 하도 이제 이렇게 좀 부정적이다 보니까 지금 70%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그러니까 입주택하고 입주권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은 이제 70%, 그다음에 2년 미만은 60%이고, 분양권 같은 경우도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 및 2년 이상도 다 이제 6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행을 2021년 6월 1일, 그러니까 2021년 5월 31일까지 이제 매도한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양도세율도 인상을 보면은 개선된 게, 지금 주택하고 입주권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그다음에 기본 세율은 그대로 이제 가는 걸 했고, 분양권 같은 경우도 70에서 6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양도소득세도 굉장히 이제 많은 폭의 이제 상승,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하고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이제 세 적용을 이렇게 시키는 걸 볼 수 있고, 또 취득세도 보면은 이제 2주택주는 8%, 3주택 이상은 12%. 옛날에는 그냥 2주택, 3주택까지는 1에서 3%였죠. 그리고 4주택 이상만 4%였는데, 법인은 물론 1에서 3 이렇게 됐고, 근데 이게 개정 앞으로 한다는 거는 1주택에 대해서만 1에서 3%를 이제 적용하고, 2주택은 8%, 그 다음에 4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무조건 12%. 말이 12%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샀다,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2주택만 되고 3주택만 돼도, 2주택만 돼도 8%, 오빠리 4천만 원 플러스 뭐 농특세 또 이렇게 합치면은 한 거의 5천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거의 세금을 5천만 원, 취득세를 5천만 원을 지금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엄청난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2주택 이상은 살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이제 정부의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나 이제 기타 부동산 정책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종부세하고 지방세 이런 개정 이후에 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한 어떤 개정 내용이 없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등록 임대사업제도라든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이런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한 이런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요 근래 다시 그 주택 공급을 위한 그런 어떻게 주택을 좀 공급할 건지 그런 정책을 이제 정부가 좀 마련하고 있어서 그게 조만간 또 발표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책 중에서도 좀 조세 정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장 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조세 정책이 이렇게 큰 좀 부담이 되는지, 그걸 좀 이유를 보면은, 지금 조세 정책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세금을 이제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요자, 이제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 그 어떤 제조업자한테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결론은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든 또 수요자, 즉 구입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든 그 세금만큼 물건값은 올라간다. 그리고 그 세금은 누가? 공급자하고 수요자, 이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나 그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그 세금을 같이 부담한다고 이제 결론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정부에서 부과하면 그 세금은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세금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세금을 지출하는 사람은 공급자가 부담하고 수요자도 부담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보면 이제 수요 곡선 공급선의 탄력성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이 부담하냐, 이제 그 차이는 있지만, 그 세금은 모두 공급자나 수요자가 부담하고 그 세금만큼 그 물건값은 올라간다는 게 이제 이 지금 조세 정책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걸 살펴보기 위한 건데, 되게 이제 여기 보면 원래 지금 이제 그 주택을 보면 주택 수요 곡선, 이게 수요 곡선 디맨드 커브가 있고, 이건 이제 공급 곡선 서플라이 커브가 있죠. 그래서 이 점에서 지금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지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균형 수요량이 되고, 이게 이제 균형 가격이 되겠죠.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제학에서 말하는 어떤 수요 공급 이론에 대한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상기시키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간단한 표니까, 그래프니까 이거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항상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자, 이제 공급자,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그 그래프 선이 만나는 그 점에서 이제 되게 균형이 이루어지고,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서로 이제 가격이나 양이 서로 어떤 공급량 수요량이 서로 맞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그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라고 하는 이 점이 이제 그렇게 거래가 일어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정부에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하는 걸 앞에서 봤지만, 뭐 공급자에 하든 이제 수요자한테 하든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공급자한테 하는 걸로 이제 봤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금을 부과하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세금을 부과하면은 이제 주로 그 공급 곡선이 이제 우측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새로운 이제 공급 곡선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만큼 세금 부과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세금을 이제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나눠서 부담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오르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은 덜 살라고 하겠죠, 물건을. 그러면은 그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또 공급도 이제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제 우측으로 이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공급 부족으로 이렇게 공급 곡선이 지금 S1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러면 새로운 가격이 여기서 이제 균형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가격은 원래는 이 점이었는데 이만큼 가격이 이제 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조세를 부과한 뒤에 균형 가격은 2점이 되는 거죠. 2점. 예. 2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세를 부과한 만큼의 지금 금액이 만큼 이제 올라갔는데 이 조세는 누가 부담하냐면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같이 나눠서 이제 부담을 한다. 이게 이제 조세 정책이 조세 세금을 부과했을 때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소비자는 이만큼의 이제 이 가격에 이제 물건을 사게 되는 거고 그 대신 공급자는 어떻습니까? 이 가격 이만큼 떨어진 금액만큼 이제 그 공급자는 제품 가격을 받는 거죠. 그거는 세금을 이제 누군가 그걸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요자 공급자가 나눠서 지금 부담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금만큼 조세 부과한 것만큼을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나눠서 그래서 수요자는 더 많이 더 비싸게 사고 공급자는 제품 가격을 그만큼 적게 받고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제 조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제 조세 정책에 대해서 지금 그 전 연세대 총장이었던 정가병 그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학 원론과 싸우고 있다. 이제 이런 보도 내용도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정부의 어떤 그 조세, 세금 이렇게 부과나 대출 억제는 이제 집값을 단기적으로는 하락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공급이 줄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금은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조세 세금을 부과한 만큼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정책이 된다. 그리고 경제학에서도 보면 이런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결국은 그 시장의 그 가격은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은 그만큼 올라가고 그 세금을 또 이제 수요자가 하고 공급자가 부담하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 이렇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을 움직이는 동력은 이제 기회비용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기회비용을 어느 정도 기회비용을 잃더라도 그거를 내가 구입함으로써 그만큼 그 가치 상승이나 또 좀 그 수익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기회비용을 부담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기회비용이 증가해도 만약에 기회비용이 그만큼 올라간다. 세금을 부과시킨 만큼 비용은 올라가겠죠. 운영하는 뭐 아파트를 유지하는데 보유하는데 그만큼 비용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그 올라가는 기회비용보다도 그 아파트를 팔아서 발생하는 손실이 더 크다면 그 기회비용을 감수한다는 거죠. 이게 세금을 올려도 결코 아파트를 팔려고 하지는 않는다. 특히 이제 이런 거는 불안 심리가 클 때 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불안 어떤 심리가 작동하는 시장에서는 아무리 가격이 오른다 그래도 오히려 계속해서 수요가 일어나는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가격은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불안 심리인데 하여튼 조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영향으로 이제 미치게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은 강남 아파트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갖기를 원하고 굉장히 좀 희귀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이제 그런 어떤 기회비용보다 그거를 어떤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가치에 대한 어떤 그 자산 가치에 대한 어떤 손실 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또 팔면 또 사기가 어렵죠. 특히 요즘은 뭐 10억 이상 대출은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대출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한번 팔고 나면 사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 강남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매도를 안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조세 정책에서 보면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세 정책이 이렇게 좀 앞으로 이제 710 조세 정책이 얼마나 이게 성공할지 이거는 좀 우리가 두고 봐야 된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조세 그 납세자 연맹에서 우리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발표한 또 신문에 낸 그 내용을 보면 지금 20년간 거친 부동산 세금이 무려 578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세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납세자 연맹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게 하여튼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에
또 기타 이제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같은 경우는 뭐 임대료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전이 그게 이제 이렇게 영향을 주어서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또 임대료를 올린다. 이제 그런 결론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세금이 결국은 집값 또 전세값을 올렸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높은 세금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세금이 부과되면은 그만큼 이제 그 세금만큼을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에 이거를 전가시키기 때문에 세금이 높게 부과되면은 그만큼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결국 어떤 그 조세 정책에서 보면은 세금은 결국은 세금이 부과된 만큼 그 물건값은 오르고 오른 만큼 물건값은 오르고 또 그 세금만큼은 누가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같이 나눠서 부담하는 그게 이제 우리 경제 원리고 또 어떤 조세 어떤 정책 세금에 대한 그런 세금이 부과됐을 때 물건값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강화된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에 전가되고 또 보유세와 뭐 소득세 같은 거 또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임대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신문에 보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무려 20년간, 근데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총 정부가 거둬들인 이런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이 578조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현재 2019년 말 화폐 가치로 따지면 약 786조인데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금액이 이제 옛날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2019년 말 화폐 가치로 이거를 환산을 하면 약 786조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이제 항목별로 지금 징수 금액을 보면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취득세, 등록세, 그다음에 재산세, 종합 토지세, 종합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뭐 이런 세금들이 전체 보니까 약 578조이고, 이거를 이제 2019년 말 화폐 가치로 이거를 환산을 해보니까 786조가 되더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1999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세목에 대해서 총 얼마가 합쳤는지를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578조 정도가 지금 여기 거친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세목별로 보더라도 이제 취득세가 215조 가장 많죠. 취득세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등록세 80조. 여기서 보면은 취득세가 278조로 가장 많죠. 이거는 이제 그 환산 높인 거죠. 215조. 맞죠? 215조. 이게 2018년 현재 말로는 215조가 되는 거고, 이거를 2019년 말 화폐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278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취득세가 제일 많고, 등록세, 재산세, 그 다음에 뭐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많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152조로 두 번째로 많고, 그래서 이런 세금들이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 임대료로 전가가 된다는 걸 이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이번에 710 이 대책을 특히 이제 조정책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징벌성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정책이다. 징벌성 어떤 그 세금 부과 정책이다. 이렇게 지금 시중에서 다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고 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징벌성 세금은 결국에는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려를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게 부동산 가격이 조금 이렇게 주춤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코 실패한 정책이 된다. 계속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만큼 가격은 오히려 이런 부과한 세금이 부동산 가격에 전가되고, 특히 뭐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에 전가되면서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OECD 36개국 중에서 우리 이런 재산 관련 세금 비중이 12%로서 4위.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또 이제 대부분 보면 취득세가 지금 이렇게 2019년 말 가치로 보면 278조 원인데, 이건 대부분 부동산 가격에 전가가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매각할 때는 취득세만큼 내가
세금이나 이런 비용 부담한 것만큼을 더 높여서 결국은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증가가 된다. 또 이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소득세 이런 거는 임대료로 다 증가가 돼서 임대료 상승을 이제 부추긴다. 예. 또 보유세라든지 양도세 그렇고 이제 보유세는 특히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서 이거는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었는데 또 어떤 매스컴에서는 그런 또 얘기도 합니다. 그냥 앉아 있었는데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잘못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그거는 아파트를 올린 게 아니고 정부 정책 실패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데 그 실패해가지고 올라간 그 금액으로 또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이게 정부가 정책을 잘한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정부 한 정책들이 소유자나 또 임대인, 임차인, 또 매수인, 매도인 누구한테도 좀 이렇게 누구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안정적이 아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다 지금 어려움 당하고 불만이고 뭐 난리를 이렇게 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은 그러한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냐, 또 정말 잘된 정책이냐, 그런 좀 근본적인, 본질적인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되고, 또 각 당사, 대상, 정책에 해당되는, 정책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대상들이 조금 그래도 수용하고 어느 정도 좀 그거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또 매도인, 매수인, 뭐 어느 한 계층에, 어느 한 대상에도 좀 편안한 그런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 인상은 정말 정부의 어떤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만 증폭시키는 이런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어떤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정책의 일부를 봤는데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쉬었다 바로 2교시에 나머지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공급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2교시에는 앞에서는 주로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주로 이제 일반적인 그런 지금까지 이제 발표된 그 내용을 위주로 봤는데요. 이번에는 앞으로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 아마 7월 29일 이후로부터 이제 적용이 될 건데, 이런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기타 이제 어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또 이제 공급,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공급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좀 얘기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먼저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우리가 전에 이제 하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이걸 좀 연기했죠. 그래서 7월 지금 29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게 어느 가격 이상으로 이제 물건 가격을 못 받게 하는, 이게 분양가 상한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에서 보면 이제 가격 상한제죠. 그래서 어느 가격 이상으로는 못 받는, 그래서 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또 어느 가격 이하로는 못 내리는 가격 하한을 정하는 뭐가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 지금 주로 얘기되고 있는 이제 기본 소득, 그래서 기본 어떤 우리 기본 어떤 인건비에 대한 거를 얼마 이하로 못 받는다. 그래서 뭐 10,000원까지 해서 10,000원 이하로는 못 받고 10,000원 이상 받는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어떤 가격 상한제, 하한제, 이런 가격 통제 정책이라 할 수 있죠. 가격 통제. 네. 가격 통제 정책은 가격 상한,
가격 상한제가 있고 가격 하한제가 있죠. 그래서 가격 상한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분양가 같은 경우고, 하한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근로자들 임금에 대해서 어느 이하로는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10,000원 이상 이렇게 뭐 정하는 이런 것들이 하한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상한제는 이 균형점보다 이렇게 균형점 아래 정하는 게 하한제고, 상한제고, 하한제는 균형점보다 위로, 그러니까 어느 이보다는 못 내려오게 하는 거, 이거는 어느 지점보다 못 올라가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상한제, 하한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보면은, 일단 이제 지금 처음에 이제 시장에서 주택 가격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냐면, 수요자의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곡선. 그래서 이 지점이 앞에서 보는 이런 균형점 2라고 할 수 있고, 이때 균형 가격은 Pn 스타가 되고, 여기는 Qn 스타, 이 원이 없어지는데, 예. Qn 스타, 이게 이제 균형 가격, 균형 교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가격이 딱 결정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정부에서 가격을 P로 딱 통제를 하는 거죠. 즉 상한제, 더 이상 이 이상은 올리지 마라, 못 올리게.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만큼이죠. 근데 팔려고 하는 사람은,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만큼. 그래서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는 게 초과 수요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이런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팔면 되겠죠. 그런데 가격을 더 이상 못 받게 딱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공급자들은 더 이상 만들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공급 곡선은 다시 이쪽으로 옮겨가고, 다시 그러면 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사고 싶어 해가지고 또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DN 스타, DN 다시 또 SN 다시로 이렇게 이제 옮겨가죠. 그러면 초과 수요가 어떻습니까? 이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더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가격을 통제하면은 팔려고 하는 사람, 또 살려고 하는 사람, 이게 살려고 하는 사람 더 많아지고, 그런데 팔려고 하는 공급은 오히려 가격을 더 이상 못 올려봤기 때문에 더 안 만나는 거죠. 더 공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더 악화돼가지고 더 초과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은 가격 통제 정책의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걸로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초과 수요가 이렇게 발생하면은 이게 이제 신규 분양 시장이에요. 분양 시장에서는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옮겨가냐면 이제 중고주택 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중고주택 시장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균형이 됐죠. 공급 곡선하고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만나서 S자리하고 D자리가 만나서 여기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됐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분양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분양을 못 받으면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오냐면 이 중고주택 시장에 넘어온 거죠. 그럼 중고주택 시장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은 중고주택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중고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가격 상승이 할 거다. 또 상승이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높여 더 받으려고 다 물건을 걷어들인다든지, 그래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서 또 못한 사람들은 다시 또 그리고 또 주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분양 시장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가격으로 만약에 그 분양을 받게 되면은 분양 받기 어렵겠지만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몰려오기 때문에 이제 분양을 받기 어렵겠지만 분양을 받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시세 차익이 엄청나죠.
이거 뭐, 그래서 뭐 로또 분양이라고 이제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예. 그래서 이 로또 분양, 또 로또 청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계속 악순환되어 가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좋은 정책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더 이상은 못 올라가겠죠. 이 이상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장을 이게 분양 시장도 그렇지만 중부 시장까지 같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제 현상을 만든다. 그래서 이런 주택 분양가 규제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좋은 정책만은 아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분양가 규제는 뭐냐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무주택자들의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하는 정책인데, 말은 참 좋죠. 의미도 참 좋죠. 의도도 참 좋죠.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을 특히 교란시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과도한 시장 개입, 이런 정부 정책의 개입들은 결코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시장 작동 원리에 맞춰서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수요 공급 원리나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한 한 많이 좀 그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약간 있을 때 그거를 우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저소득층이나 주택 소외계층을 위해서 공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의 그런 그 원리를 좀 이렇게 잘 좀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정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바람직한 그런 이제 하나의 주택 정책이다, 또 정부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다 이런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신규 분양 주택의 분양 가격을 정부가 이렇게 통제하면 어느 가격, 여기서 보면 P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요 곡선도 이동하고 공급성도 이동함으로써 초과 수요가 확대되는, 그러면서 초과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근데 그 분양 가격은 더 이상 올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들이 이제 기존 주택시장, 중고 주택시장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중고 주택시장에서 또 이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또 가격이 올라가고, 또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더 받으려고 기존 중고주택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아파트를 걷어들이고, 그러면 또 매물 잠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도 받을 못한 사람들은 또 다시 이제 분양시장으로 가고, 또 분양시장은 계속해서 가격 통제돼서 그만큼 못 올리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그만큼 올라가는데, 받으면 뭐 앉은 자리에서 뭐 강남 같은 게 보니까 뭐 10억을 번다, 20억을 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 청약시장으로 몰려가는 그런 이제 청약 광풍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은 로또 청약이 되는 거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또 이제 그게 또 이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간 택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좋은 것만 아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원래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7년에 지금 노무현 정부 때 2007년에 도입을 했죠.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다가 2015년에 이게 이제 아마 박근혜 정부일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중단을 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지금 도입을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꼭 주지는 않는다. 그런 걸 좀 알 수 있고, 특히 이제 이게 이제 민간 택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이런 어떤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지 그 지역에 대해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시면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그 710 부동산 정책 중에 보면은 좀 공급을 어떻게 좀 더 해야 될 건지 그런 이제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정해진 내용은 없었어요. 이제 큰 아웃라인만 잡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공급 주택 공급 확대 TF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도심 공유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도 더 이제 용적률을 이제 주어서 높이는 그런 거라든지 또 이제 개발하고 있는 신규로 개발할 그런 어떤 단지에 대해서 이제 용적률을 높여 상향시켜서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 또 3기 신도시에도 용적률 향상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도시 주변의 유유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이런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하겠다. 이것도 이제 이게 좀 보면 알겠지만 특히 이제 기존 가지고 있던 국가나 또 어떤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걸 또 해제하겠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또 공공개발이라든지 이제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 시행 시도 규제를 완화해서 이런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공공 임대나 분양 아파트를 공급해주겠다. 또 이제 도심 내 공실이 된 상가나 오피스 등을 활용하겠다. 이런 이제 큰 어떤 방향만 제시를 한 게 이제 710 부동산 정책, 조세 정책 외에 이제 공급 정책에 대한 큰 방향을 이제 제시를 했었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이제 사람들의 정부의 주 관심사는 그린벨트를 좀 풀어서 공급을 하자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좀 하자는 것은 그동안 계속 논쟁이 많이 돼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좀 김대중 정부 때 조금 이제 해제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공급이 되고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었는데 하여튼 그린벨트는 계속 역대 정부나 특히 이제 부동산 공급 서울 시내에 있어서의 공급 그러면 항상 나오는 이제 그린벨트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좀 전반적으로 좀 한번 이렇게 좀 아시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린벨트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딱 데이터 같은 게 나왔지 않아 가지고 이거 찾고 이렇게 조사하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역대 그린벨트 지정은 이제 1971년도에 했죠. 특히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이제 지정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권 때 와서 해지를 많이 해서 좀 그린벨트를 좀 주택 건설을 많이 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처음 했을 때 지정한 그 면적은 5,397.11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제곱킬로미터. 제곱미터가 아니라 제곱킬로미터. 이게 5,397 제곱킬로미터 정도인데 이게 전 국토의 약 5.08%. 전 국토가 엊그저께 그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10만 6,210 제곱킬로미터랍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가 용도 지역이 지정된 그런 면적이 10만 6,210 제곱킬로미터. 이게 이제 19년 12월 말 현재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면적 대비 처음에 지정한 게 약 5.08%였고 해제는 약 1,559.84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1,559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이제 해제가 됐죠. 근데 이때 주로 많이 해제된 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많이 해제가 됐죠. 이게 전국도 약 1.47%. 그리고 이제 요 근래 와서 이제 지금 보면은 전국이 지금 그래서 전체 그린벨트 지정된 게에서 해제된 거 뺀 나머지가 3,837 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거고 이게 약 전국토의 3.61% 현재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2019년 12월 말 현재 그렇다는 거고 이 중에서 이제 이 3,837.27 제곱킬로미터 중에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그린벨트가 149.62 약 150 제곱킬로미터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서울시 전체의 24.7 약 25% 되는데 서울시 전체는 605.27 지금 제곱킬로미터가 서울시 전체 면적이죠. 그래서 이 면적 대비로 서울시 149.62는
24.7, 약 25%가 지금 서울시 그린벨트라고 볼 수 있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서초, 그 다음에 강서, 노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초가 50.8은 서초 전체 면적, 서초구 전체 면적 대비 그린벨트 면적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초구가 굉장히 이제 그린벨트가 많죠. 그러니까 서초구 전체 면적의 50%, 거의 반절이 지금 그린벨트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서초구 내곡동이나 강남구의 세곡동 이런 데 그린벨트를 좀 풀자 이렇게 이제 계속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오늘 녹화하는 시점이 지금 7월 한 20 며칠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린벨트 풀자는 게 이제 여기저기서 뭐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국무총리부터 해가지고 또 차기 뭐 대선 주자들 나서가지고 그린벨트는 안 된다. 마지막 이제 우리 그 후손을 위해서 남겨놔야 된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리고 여론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제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했는데, 하여튼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것도 여러 가지 지금 좀 말이 많습니다. 이게 정부 어떤 안에서도 또 뭐 국회나 정부 또 당하고 이제 민주당 이렇게 당하고도 이게 서로 안 맞아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국민들이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뢰를 잃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했는데, 하여튼 이런 그린벨트 이런 내용들도 좀 정확히 잘 분석을 하고 그거를 풀어서 이렇게 해제를 해서 이제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 차후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건지 이런 것도 좀 검토도 하고, 그리고 정말 그린벨트라는 것은 한번 해제해서 아파트를 지면은 다시 이거 복원이 안 되죠. 특히 여러분들 부동산 공부해서 가신 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가역성. 한번 이걸 개발하든지 한번 이게 부동산은 손을 대면은 그 이전으로 돌리길 수는 있지만 돌리기가 너무 어렵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거의 불가능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죠. 특히 그린벨트라는 거는 그래도 서울 시내 그 복잡한 그런 어떤 그 공간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주는, 특히 뭐 공기정화라든지, 그래서 뭐 서울시의 마지막 뭐 허파라는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좀 그린벨트는 잘 좀 보존해야 되는, 그래서 그 박정희 그런 그 정권에 대해서 많은 좀 욕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그린벨트를 설정한 거는 너무 잘했다. 그때 뭐 어떠한 구체적인 어떤 뭐 기준이나 이런 걸 뭐 가지고 한 것도 아니지만, 뭐 저희가 이제 어릴 때 듣기로는 뭐 그 자다 가지고 와서 딱 돼서 문제 그 그린벨트를 지정하라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하겠다 그리고 딱 그 자하고 지도 갖고 와라 그래서 딱 대고 컴파스로 딱 드리고 2번 그려가지고 여기 그린벨트 해라 이렇게 했다는 그런 뭐 모르겠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너무 잘한 그런 정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이제 그린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개 3등급 이하, 뭐 4등급, 5등급들이 이제 그린벨트 해제 좀 대상이라 하는데, 그래도 그 3등급, 4등급, 5등급도 가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비닐하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밭으로 경작하고 뭐 그 정도지, 그걸 거기에다가 막 건물을 짓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그린벨트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행히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 이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제 방법을 할 건지 이제 그걸 좀 볼 수 있는데, 뭐 요즘 나오는 얘기로는 또 이제 뭐 태릉 이런 어떤 골프장이라든지 또 뭐 태릉에 있는 그 육군사관학교 이런 걸 이제 그 지방으로 보내면 2만 가구는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공급에 대한 검토 가능한 그런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공급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왜냐면 앞에서 봤다시피 지금 그런 어떤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뭐 조세 정책이라든지 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정말 제대로 좀 성공적으로 이렇게 좀 잘 이루어지려면은
수요 억제 정책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공급 정책이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종합적으로 잘 이제 성공에 이게 잘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 측면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5월에 이러한 전국주택 건설 실적을 보면 이것 전부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매달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매월 말 정도 발표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5월 거까지 이렇게 이제 발표된 걸 봤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6월 29일 보도 자료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이게 이제 주택 공급에 특히 이제 주택 공급에 중요한 어떤 수치가 되는 거고 이 중에 보면 또 이제 아파트면 아파트, 뭐 연립이면 연립, 단독이면 단독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체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허가도 보면은 전국이나 전국은 좀 감소를 했는데 이게 5월입니다. 5월 물량 추이 수도권은 이제 다 증가. 착공도 여기 보면 전국도 증가하고 수도권도 16.4% 증가. 수도권 여기도 분양도 증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국회 이런 정부 그 질의하고 이럴 때도 보면은 지금 다 증가하고 있다. 굉장히 청신호다. 뭐 증가 모든 게 인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착공, 분양, 뭐 중고 다 증가하고 있다 하는 이 얘기들이 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증가들이 좀 얼마나 우리 수도권, 서울이나 수도권 그런 이제 수요자들의 어떤 그런 요구에 맞느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건데 하여튼 지금 건설 실적은 이렇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이거는 주택 매매 가격 이제 증감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뿐만 아니고 수도권, 광역시, 기타 이 전부 다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5월을 저점으로 해서 다 올라가고 있는 지금 7월 710 발표 이후에도 지금 계속 뭐 조금 이렇게 주춤은 하지만 아직도 올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이런 매스컴 발표하는 걸 매스컴에서 보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하여튼 6월인데 이제 7월라고 보면 알겠죠. 7월 이런 실적도 보면 알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되게 월 말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7월도 분명히 이제 이게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뭐 이 정도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국 주택 6월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48% 이제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특히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은 0.53, 수도권도 0.63, 5대 광역시도 0.37% 증가하는. 그래서 6월 들어서 주요 아파트 가격 지수나 전망 지수 모두 지금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6.17 대책 이후에 지금 상황이고 이제 7.10 대책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매스컴들 특히 이제 신문 보도자를 보면 올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전세 가격이 정말 큰 좀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이렇게 정책에 따라서 6.17이나 7.10 정책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시중에 이제 주택 거래도 이렇게 이제 주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임대차 3법을 또 새롭게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매물 잠금이라든지 또 이제 임대인들이 임대차 3법이 실시되기 전에 가격을 올리자, 보증금 올리자 그래서 지금 뭐 강남의 어느 단지들은 한 달에 뭐 2억도 올랐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지역별 이런 주택 전세 가격 또 전세 거래 변화 또 전세 수급 지수를 보면 중요한 거는 지금 전세 수급 지수가 벌써 이게 서울인데 서울은 173.5 수도권도 보면은 160.9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은행 7월 18일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타난 건데 하여튼 주요 지역의 6월 전세 가격 변동 하고 전세 수급 지수 보면 모두 이렇게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여기도 보면 이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이 벌써 78.4로
2013년 3월 이후로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갭 투자 차단 정책, 임대차 3법 이런 거는 지금 전세 물건의 품귀 현상을 일으키는, 그래서 시중에서 이 전세 가격이 엄청 지금 상승하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 수급 지수도 173.5를 넘었고 수도권도 60을 넘고, 이게 100을 넘으면은 앞으로 계속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히 서울에서 수도권이 엄청 전세 수급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100을 초과할수록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그만큼 이게 수요가 많다는 거죠. 이게 초가 앞에서 봤죠. 네. 수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는. 예. 그래서 이게 좀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큰 좀 어떤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 경쟁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봤죠.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든지 내 집 마련을 하자. 또 요즘은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게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에 보면은 20, 30대에 이제 주택 아파트 구입이 굉장히 많았고 또 60대 이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20, 30대는 이제 앞으로 기회가 없다. 지금 안 사면 못 쓴다. 영끌이라고 영끌이. 이런 말까지 다 지금 나오고 있죠. 영혼까지 끌어다가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는 무조건 사야 된다. 그 영끌이. 또 이제 60대 이상 이런 또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우리 애들 장가 보내려면 아파트 하나 있어야 된다. 우리 애들을 위해서 아파트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60대 이상들이 또 열심히 또 아파트를 어떻게든지 서울 수도권에 사고 있다. 그런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평균 청약 경쟁률은 높아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수도권이 지방인데 수도권 지방도 지금 특히 수도권이 경쟁률이 엄청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수도권은 40.7대 1, 지방은 약 18.3대 1.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만 따라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99.3대 1, 인천 37.3대 1, 경기 37.2대 1 이렇게 기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6.17 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피한 대구 같은 경우, 부산 같은 경우는 226.1대 231.1대 이런 이제 지금 경쟁률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어떤 정부 정책의 어떤 영향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또 사람들의 어떤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필요한 사람들,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심리를 좀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되는데, 정책만 나오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 요동치니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신문 기사를 봤더니 부동산 정책 나온대. 그게 이건 빨리 집을 사라는 신호라는 겁니다. 아파트를 사라고 하는 신호다.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필요는 없고 잠실 토지개발 허가구역 지정해 놓을까 뭐라고 했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지역이 앞으로 부동산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으로 지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을 해줬다. 그렇게 또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가서 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느 지역이 뭐 조정 대상 지역 됐다. 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이 정부로부터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지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지역이다. 뭐 이게 축하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모르겠습니다. 맞는 건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다음 시간에 보는데, 시장이 이미 두 가지,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신용을 좀 잃은 거고, 또 한 가지는 시장에 불안 심리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사자, 없는 사람은 사자, 있는 사람도 어떻게든 사서 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동산은 그렇게 지금 불안 심리가 만들어진 시장에서는 계속 오르간다. 또 올라가면 나는
앞으로 살 기회가 없어진다. 그런 심리. 그러기 때문에 더 이제 문제가 크다는 건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을 수 있나,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럼 한 가지 더 좀 보면은, 하반기 지금 부동산 어떤 그 입주, 특히 이제 아파트 입주 예정을 좀 보면은, 그렇게 뭐 적지도 않습니다. 15만 2,182가구가 입주, 지금 하반기에 7월에서 12월까지 이제 예정인데, 이건 상반기 대비해서 약 20.1%가 오히려 증가한 걸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올 입주 물량의 54.6%, 거의 반절 이상이 지금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공급 부족하지 않다, 예년에 비해서 오히려 많다, 더 늘어났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앞에서 계속 보고 있지만 공급이 얼마가 되든, 그러니까 뭐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하든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린벨트 풀면 공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러한 골프장 그런 걸 좀 이제 이제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고, 그렇게 해서 공급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 공급이 얼마가 되든 이런 불안 심리가 작동하는 이런 어떤 시장에서는 그 공급이 얼마가 되든 관계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수요자로 바뀌는, 그래서 뭐 지방에서까지 올라오고, 오직 하면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 수도권에 그럼 대한민국 인구 다 몰아넣고 살게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반기 물량이 결코 적지는 않은데, 전년 동기는 뭐냐면은 2019년 지금 이제 7월에서 12월이 되겠죠. 작년, 전년 동기. 이게 하반기니까 7월, 12월 대비로 보더라도 7.4%가 더 많은 그런 이제 물량이 지금 입주 예정인데, 그래도 지금 이게 부족하다고, 또 그게 그래도 이렇게 입주가 되는데도, 공급이 되는데도 가격이 지금 불안한 그런 걸 볼 수가 이제 있는데,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수도권 보면은 약 8만 2,387가구, 이것도 전체 지금 올 물량의 54.1%가 지금 포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서울에 17,144가구, 경기 52,295, 인천도 12,000여 가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 지방 아파트도 약 69,000가구, 7만 가구가 되고, 이제 부산에 많이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달은 이제 7월에 약간 38,000 가구 정도가 이제 지금 입주되는 걸로 지금 볼 수 있는데, 하여튼 하반기 물량도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또 우리 올 상반기에 비해서도 적은 물량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불안한 이런 것들이 좀 보이겠는데, 하여튼 이제 우리가 이 교시에는 일단 공급 측면, 이런 측면을 좀 살펴봤고, 또 정부에서 지금 하는 이런 정책들이 과연 좀 어떤 정책인지, 특히 앞에서 보면 조세 정책,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런 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건지, 그리고 과연 이게 맞는, 또 우리 어떤 시장 논리에 보면은 그게 좋은 정책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수요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요자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어떤 소비자의, 특히 그 매수인들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지금 시중에 특히 이제 유동성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앞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 어떤 그 상황에서 이자율 같은 그 이자율, 뭐 그다음에 앞에서는 또 환율도 보고 했는데, 또 유동성이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수요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특히 수요자들,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수요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 조금 나중에 좀 사지 뭐 앞으로 뭐 공급이 많이 나올 거니까 천천히 사도 되겠다. 그거 좀 안정적인 그런 어떤 심리 상태인지, 아니면은 지금 사지 못하면 이제 나는 영원히 못 산다. 뭐 어느 그 매스컴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아파트 한 채도 못 사고 떠나야 될 그런 신세다. 그런 그 보도까지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심적으로 좀 불안하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불신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좀 공급도 하고 정책을 많이 하는데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거, 이런 좀 문제가 있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먼저 이제 유동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도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지금 유동성이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어떤 경기 부양 측면으로 이제 돈을 많이 우리 일반 이제 국민들한테도 풀었지만 기업에도 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돈을 많이 이제 이제 이렇게 우리 그 시중에 많이 풀었죠. 그리고 또 이제 이자율도 낮다 보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이제 풍부해졌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중 유동성 현황도 지금 2000년 5월 31일 이제 그 데이터입니다. 이 시중 유동성 이런 이제 현황에 대한 데이터도 거의 한 달 간격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 5월 31일 현재 거로 좀 이렇게 지금 데이터들을 좀 조사를 했는데, 2020년 5월 말 현재로 약 1100조가 넘는,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좀 집계된 게 그렇고, 많게는 뭐 2000조, 3000조까지 얘기하는데 1100조가 넘는 시중 부동자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3기 신도시의 이제 토지 보상금,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선분양이 되고, 이렇게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분양이 되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토지 보상금, 토지를 이제 보상해주고 건축을 해야 되겠죠. 보상금도 무려 50조가 풀린다. 이제 이런 이제 그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그 3월 말 현재 현금 통화 등 MMF, CMA 이런 부동산 규모는 약 1106조 3380억 규모. 그래서 한 뭐 1200조 정도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유동성, 이게 바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금 통화라고 할 수 있는데, 현금 통화가 이렇게 이 정도 좀 많이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2월에가 이제 47조, 2월에 47조 정도를 이제 그 경기 부양이나 또 우리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어려움을 좀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로 긴급 뭐 재난금 이런 걸 많이 이제 우리 지불을 했죠. 그래서 47조 정도가 지금 2월에도 이렇게 풀렸고, 또 3차 추경까지 이제 실시되면은 더 많은 돈이 이제 풀리가 되겠죠. 또 이제 3기 신도시도 앞에서 본 대로 한 50조인데 45조 7천억, 또 SOC가 1조 5천억, 또 민간 공원 이런 특례사업 2조 해가지고 한 49조 2천억, 49조 2천억 정도가 지금 이제 올 상반기, 올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까지 지금 풀릴 그런 돈이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수도권에서만 40조 6천억, 약 80%가 풀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반기 이제 집값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가 이제 또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특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공급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고, 또 요즘 앞에서 봤지만 우리 한국은행 기존금리도 0.5%입니다. 그러면은 은행 이자 낮지, 또 시중에 이런 유동장이 많지, 그러면 당연히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이런 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 여러 요소 중에다 보면은
여러 이제 중요한 요소도 많지만 특히 이자율이라든지 유동성 이런 것들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시중 유동성 이 현황이 하반기 그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그 주택 매매 시장에 대한 소비 심리 지수. 앞에도 말씀드렸죠. 부동산 시장은 이런 어떤 그 수요자들의 어떤 소비 그 심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 국토연구원에서 이런 이제 심리 지수를 이제 여러 가지 심리 지수를 이제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뭐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도 있고 전세 시장에 대한 심리 지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금 주택 매매 시장, 특히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가격에 대한 그런 어떤 가격 상승이 굉장히 좀 관심사이기 때문에 주택 매매 시장에 대한 소비 심리 지수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매월 이제 15일에서 16일 정도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지금 이제 6월 거를 이제 7월 15일 날 이제 발표한 거를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2020년 6월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를 보면, 전국으로는 133.8로서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한 걸 볼 수 있고, 118.5에서 133.8로 상승을 했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150.1.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2013년인가 그렇게 발표가 시작됐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150을 넘은 거는 한 5번 정도. 5번 정도가 있는데, 지우고 다시. 그러니까 아마 13년부터인가 이거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그동안에 150 이상 서울이 이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150을 넘은 게 여기도 있고 이렇게 2번 있죠. 그래서 지금 그 2013년 이후로 보면 한 5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벌써 6월에 150.1까지. 그래서 5월에 비해서도 무려 지금 얼마가 올랐나 보면은 28.6포인트, 28.6포인트가 오르는, 그래서 엄청 올라간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수도권도 140.9, 그 다음에 인천은 크게 안 올랐지만 경기도 138.4 이렇게 오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이제 되게 이제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소비자의 어떤 행태 변화, 마음의 심리적인 어떤 행태, 마음의 어떤 그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인지 수준을 이제 지수화한, 이게 이제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되게 이제 0에서 200의 숫자를 지수하는데 100보다 크면 가격이 상승할 거다 앞으로. 그리고 또 거래가 증가할 거라고 이제 보는 거고, 100보다 크면 100 이하면은 적을 거다. 앞으로 가격도 내릴 거고, 이제 이런 그 거래도 감소할 거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3개 국면으로 나누는데, 0에서 95는 하강 국면, 앞으로 경기가 하강할 거다. 부동산 경기가. 95에서 114는 보합 국면. 아마 뭐 큰 변동이 없을 거다. 115에서 200은 상승 국면이다. 그래서 이게 보면 다 지금 115 이상 다 넘었죠. 전국부터 해가지고 115보다 다 지금 이게 다 크죠. 이것도 크고 이것도 크고.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특히 뭐 하반기 그 부동산 시장이 가격도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거래량도 많이 상승할 거다. 그런 이제 사람들이 어떤 그 심리 상태,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좀 이따 보겠지만, 이런 상태가 되면은 사람들이 불안 심리를 갖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또 투기 심리도 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자. 앞으로 오른다는데
사서 두면 돈 벌 수 있다. 이제 그런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수요도 계속 일어나는 추가 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국, 뭐 서울, 그 다음에 수도권, 뭐 경기 이렇게 다 비수도권도 보면은 125.45 전월 대비 약 8.8%, 8.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 데이터도 우리 국토연구원에 가면은 심리지수 거기에 가면은 이 매월 이걸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서 그 발표한 데이터 보도자를 보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거기 보면은 뭐 토지에 대한 거, 주택에 대한 거, 또 부동산 시장, 전세, 또 지역별 다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표적으로 이런 곳에 가면은 또 이런 기관에서는 이런 거를 조사해 발표한다.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기 위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소비 심리 지수조차도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거는 직접 이제 지금 그 직방하고 국민은행에서 조사한 건데, 하반기 부동산 심리 악화, 또 현 정부 임기 종료 시 집값 전망을 설문조사로 이렇게 직접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한 시장 전망인데, 이거는 이제 직방에서 지금 4만 90명, 4,090명이 4,090명 이렇게니까 4,090명, 약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사를 한 건데 보면은 상승 전망이 42.7%, 하락은 37.7%. 그러니까 그 설문 조사한 시점이 지금 6월인데 이건 7월 1일이고 여기 보면은 이게 아마 지금 이제 6월 그렇죠. 6.17이니까 6.17 우리 발표하고 지금 조사를 한 건데, 이런 부동산 정책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상승을 전망하고 오히려 하락은 이렇게 전망이 상승보다 더 낮은, 그리고 보합 전망도 19.6%. 그러니까 보합과 상승 다 합치면 거의 지금 그렇죠. 60한 1, 2%가 지금 상승할 거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지역별로 특히 이제 서울은 42.6%, 여기가 이제 상승한다 보는 거고, 하락은 약 36.9, 경기도 44.3%가 상승한다 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6.17 그런 정책이 나왔지만 오히려 지금 하반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다 설문조사 거의 한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런 설문조사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개업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국민은행에서 중개업소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이제 그 보합 전망하고 약간 상승, 그러니까 보합이나 상승, 보합 이상이 97.8%. 네. 그러니까 보합이나 혹은 또 상승한다는 게 97.8%가 이렇게 6.17 대책 이후에 설문조사한 것에서도 이렇게 높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정부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그만큼 좀 불안정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심리 자체가 좀 이렇게 불안한 그런 심리다 보니까 계속 좀 오를 거라.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계속 수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초과 수요가 일어나는,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더더군다나 수요는 많은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불안하니까, 그런데 공급은 없다 보니까 더더욱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그 어려운 상황이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현 정부 임기 종료 시, 이게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종료했을 때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 그게 부동산 이제 앞으로 2년 그 문재인 정부 남은 그 후에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어떨 거냐고 설문한 건데, 거기에서도 계속 이제 오를 거라고 이제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7월 1일자 이제 그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이거를 보도한 건데, 현 정부 임기 종료 시 집값 전망 올라갈 것이 40.9%, 변화 없을 것이 29.4%, 떨어질 거라는 거는 17.1%.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40.9, 거의 절반 가까이가 계속 임기 끝났을 때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올라갈 것 40.9, 변화가 없을 것 29.4, 떨어질 것은 17.1%밖에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거는 무주택자들이 52.7,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만큼 무주택자들은 부동산 앞으로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럼 어떻습니까? 집이 없는데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좀 사야 되겠다. 그런 이제 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초과 수요 현상을 일으키고, 또 어떻게 또 그 어떤 그런 거에 편승하게 되면은 투기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살면 올라가는데 사면 올라가는데 돈 벌 수 있는데 왜 안 사겠냐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수익이 있는 거, 수요가 있는 거, 수익이 있는 거,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그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공공성에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어떤 좀 차원의 윤리적인 차원의 그런 어떤 그 기준이 있을 뿐이지, 아니 돈이 수요를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대로 가는 거는 그건 당연시사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런데 이렇게 무주택자가 그만큼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앞으로 수요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공급이 없으면 초과 수요가 발생되고, 그러면 다시 또 집값은 올라가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하반기 부동산 어떤 심리 악화, 또 현 정부 임기 종료 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거는 이제 그런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 특히 수요자들의 지금 어떤 상태가 어떤지, 마음 상태가 어떤지, 심리 상태가 어떤지, 이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설문이고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또 수도권 거주자도 48.4% 상승. 네. 그러니까 하여튼 수도권이 지금,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 가장 문제죠. 지방은 지금 오히려 떨어진 것도 있고, 뭐 일부 지역은 올랐다고 할 수 있지만 떨어진 것이 더 많고, 어느 뭐 지방 같은 경우가 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 뭐 무너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경기가 지금 고사되고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까지 좀 한탄을 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게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불안 심리, 또 투기적 수요가 많은 부동산 시장 특성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 불안정한 시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 원리를 보면, 이거는 이제 디맨드 커브, 수요 곡선이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고 이게 수요량이다. 그러면 수요의 원리는 뭡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있다가 가격이 P2로 올라가요.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Q2로 떨어져야 되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준다. 수요의 원리는 그거예요. 가격이 비싸면 당연히 모든 어떤 그 상품을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안 사는 게 맞죠. 덜 사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자, 이걸 지우고. 공급 곡선. 이렇게, 이게 이제, 서플라이 커브죠. 서플라이. 공급. 네. P가 있고, 공급량이 있습니다. 가격이 여기, P, 이게 만약에 제로였다. 그러면 공급량도 Q 제로가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가격이 이만큼 올라요. P 이게 1으로 올랐다. 그러면 공급량도 당연히 Q1으로 올라가겠죠. 가격이 오르면 제품을 생산해서 파는 사람들은 그만큼 팔면 그만큼 많이 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원가 이런 거 생각해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비싸니까 내 물건을 100원 받던 거를
200원 받을 수 있다. 그럼 그만큼 더 많이 만들어서 시중에 내놓을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공급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게 만약에 Q고 이게 P예요. 그러면 아까 이건 디맨드 수요 곡선이었고 서플라이 공급 곡선이었죠. 그러면 이 공급자는 이만큼을 공급을 하려고 그러죠. 이 가격에서는 P1에서는 P0에서는 그러면 이때 Q0 이만큼 수요자는 사는 거. 그래서 균형 가격하고 균형 교환량이 여기에서 균형을 위해서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경제의 어떤 시장 원리인데 자 여기서 이제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주택 가격이 있고 주택 수급량 수요 공급량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수요는 이렇게 여기 주택 시장에서는 이렇게 하향 우하향하는 이런 이제 그 수요 곡선이 되는 거고 공급 곡선은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뭐 한 5년 10년 안에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다. 가격이 올라가면 바로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공급 곡선은 그게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직인 거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은 이제 이런 형태를 띄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앞에서 말한 대로 이제 수요 곡선이 있고 이제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 이 P 가격에서는 Q만큼 이제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고 균형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제 가격이 아까 같이 이렇게 뭐 가격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같이 상한제를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수요는 이만큼인데 공급은 이만큼밖에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만큼 이제 초과 수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또 이제 초과 공급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 정상적인 시장이죠. 정상 시장. 그런데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수요 곡선이 어떻습니까? 이거하고 이거 뭐가 다르죠? 우하향. 우리 그 수요 법칙 보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수요 커브죠. 수요 곡선이죠. 근데 불안정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이 반대로 된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원래는 이제 가격이 여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때 공급량도 이쪽인데 계속 이제 가격이 시장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요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수요가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있다는 거가 일로 이제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시장이 불안정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더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수요 A, B만큼의 초과 수요가 오히려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격이 지금 P0에서 P1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P0에서 P1으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오히려 떨어져. 수요가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떻습니까? 수요는 원래 여기였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가격이 여기였다가 원래 가격이 이제 이 가격이었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수요는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수요는 이만큼 떨어져야 돼. 원래 여기였다가 일로 가니까. 근데 여기는 거꾸로 지금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P0에서 P1 올라가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만나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급 곡선은 여기고 그만큼 공급이 되는데 수요는 이만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하고 B, 공급은 A만큼 되고 이게 공급, 수요는 B만큼 되고, 그래서 A하고 B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가격이 오르는데도 오히려 수요는 더 발생하는. 그래서 이만큼 초과 수요가 되는 거죠. 그럼 가격은 다시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냐면 일로 또 올라갑니다.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초과 수요,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오른다고 돼 있죠. 오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또 가격은 P1에서 또 P2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 수요는, 공급은 여기인데 C인데 수요는 D예요. 그러면 C에서 D만큼의 또 초과 수요가 또 발생하는 이런 현상. 그래서 이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지금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 정상적인 수요 곡선이 아니라는 거죠. 수요 곡선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또 가격이 더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상.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결코 가격을 안정을 시킬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공급 곡선을 어떻습니까? 일로 이렇게 옮겨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올라가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만약에 일로 안 올라가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여기. 그래서 원래 여기 있던 가격이 이제 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게 공급이 일로 되기 때문에 공급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수요는 다시 여기서 이루어지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초과 수익이 일어났다. 그럴 때 공급곡선을 이렇게 S1으로 올려주면은,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여기에서 이제 균형이 일어났죠. 이 공급곡선하고 이 수요곡선은. 그런데 공급곡선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이제 이 원래 수요하고 이게 이제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는 어떻습니까? 수요는 이제 이만큼 원래 추가 수요가 일로 이제 오는데, 이때 이제 이 수요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수요 곡선이 이제 이렇게 정상화되는 거죠. 이렇게 정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공급 곡선을, 지금 이 공급 곡선을, 공급을 늘려줌으로써 수요 곡선을 이렇게 불안정한 수요 곡선이 아닌 정상적인 이제 수요 곡선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래야지만이 이제 시장 가격이 이제 안정이 되는 그 원리죠. 그래서 이 안정적인 수요 곡선 형태는 이게 지금 이런 수요 곡선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수요가 이렇게 많아지면 이제 초과 수요가 되겠죠. 그래서 불안정 시장에서 수요 곡선 형태의 가격 일정을 보면은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수록, 앞에서 봤지만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수록 초과 수요가 자꾸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래서 주택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하면 주택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A, B의 초과 수요가 이렇게 발생하는. 또 P1에서 P2로 이렇게 상승하면 C, D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그래서 이러한 초과 수요 발생은 가장 중요한 게 장래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는 불안 심리, 또 어떤 기대 심리,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파트 사놓으면 돈 번다. 그런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불안정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없이 수요만 억제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를 더 가속화시킨다. 계속 지금 가속화시키는 거죠. 주택 공급은 그대로 놔두고 수요만 억제가 있다면. 그래서 수요보다는 공급을 증가시켜 준다. 그래서 불안 심리를 없애가지고 수요 곡선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주택 공급을 이렇게 늘려서 이 수요 곡선을 이런 식으로 정상화를 시켜줘야 된다. 이 수요 곡선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여기서 줄고,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줄고, 이런 수요 어떤 그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 그런 게 이제 이 지금 불안 심리가 이렇게 작동하는 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려면은 어떻습니까? 이 공급을 바로 S1으로 좀 이렇게 공급해주면, 이 지금 그래프는 지금 이제 주택 시장에 있어서, 또 이게 주택뿐만 아니고 어떠한 그런 불안 어떤 심리가 작동하는 시장에 있어서의 이제 어떤 수요 공급의 이런 작동 원리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요 곡선이 비정상적이다. 수요 법칙이 좀 비정상적으로 지금 작동하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증가하고, 그런 수요 법칙이 아니라 가격이 오르는데도 계속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시장 형태가 되어버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일단은 공급을 늘려서 이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자들, 특히 수요자의 심리를 이렇게 좀 안정시켜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거꾸로 되지 않도록, 즉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는 오직 공급밖에 없다. 그리고 공급 곡선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앞으로 공급이 계속 있을 거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언제든지 사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불안 심리가 작동은 않겠죠. 그럼 수요 곡선이, 수요 법칙이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불안 심리하고 투기적 수요가 만연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사람의 어떤 수요자들의 심리만 불안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면서 시장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주 3교시 우리가 공부한 거, 그 다음에 이번 주 또 공부한 거를 이제 종합해서 한번 앞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조차도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19가 중요한 거지, 경기가 지금 어떠냐, 그거를 이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코로나가 일단은 안정이 되고, 코로나가 일단 종식이 되어야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러면 뭐 당연히 작동이 된다는 거죠. 정상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경제 성장 내년에 보면은 다 플러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큰 폭으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좀 종식이 되느냐, 그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안정돼야 된다. 우리나라도 좀 보니까 요즘 그래도 이제 다행히 지금 거의 10명대, 우리 지역 감염 10명대, 외국에서 유입 감염 합쳐도 한 30명대에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또 글로벌 경제 하반기 부동산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소 돌아다니 보면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와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있어도 사고 싶은 사람 사고, 또 이사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중개업소 다니면서 보면은 코로나는 영향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특히 글로벌 경제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미치기는 하겠지만 또 미미한 수준이 될 거다. 또 우리나라 경제가 하반기 경제 시장에 미칠 영향은 약간은 제한적이겠죠. 왜냐하면 경제가 그래도 GDP라든지 올라가, 실업률도 올라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활동이 좀 활발해져야지만이 부동산 경기도 같이 활발해지겠죠. 어쨌든 우리 전체 시장이라고 보면 그 중에 이게 부동산 시장이 이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시장이 원활하고 잘 돌아가야지만이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국내 부동산 시장 자체가 하반기 부동산에 미칠 영향은 이것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이라든지 특히 조세 정책, 그 다음에 앞으로 공급 문제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줄 겁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들, 특히 매수인들의 어떤 심리 상태, 이걸 어떻게 잘 안정시킬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공급뿐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또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 설문 이런 걸 다 종합해 볼 때 하반기 부동산 시장 뭐 앞으로 이제 공급이 어떻게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강보합이나 또 약간 뭐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그러한 또 상품에 따라서는 요즘 보니까 아파트 외에 뭐 연립이나 다세대나 오피스텔 뭐 그쪽으로 또 풍선효과가 일어나서 거래라든 가격이 또 엄청 오르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어떤 그 가격 오름이 옮겨 다니는 그거는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아직도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그런 지역이다. 그러면 이렇게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얘기하는 게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면은 아무리 조세 정책 이런 걸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불안하고 특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대책이 구체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부동산 시장 가격은 좀 오르든지 아니면 강보하고 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특히 또 내년에 가면 공급이 또 굉장히 또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영향을 계속 미쳐서 내년까지 그게 영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20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를 이제 지금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그 다음에 국내 경제, 그리고 우리 부동산 시장 상반기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의 어떤 그런 전망이고 견해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실제 지내보면 알겠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전체적인 경제 지표라든지 또 어떤 심리 상태를 기초로 했을 때 그렇게 전망이 된다는 거지, 하반기에는 가봐야 됩니다. 누구도 모르죠. 그런데 전망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제 우리 부동산과 특강 들어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어서 이제 하반기에 또 계속 이런 특강, 좋은 특강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강 만들어서 또 이제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잠잠해지면 오프라인 특강도 이렇게 마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계속 듣고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